여기 서울의 한 대형 호텔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만 미국의 한 전직 외교관이 있습니다. 그는 최근까지도 미국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던 인물인데요.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더니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험하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소 차분하기로 유명했던 그가 이렇게까지 격앙된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라는데요. 특히 놀라운 건 그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철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믿기 힘든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 발언 이후 그의 사무실로 전 세계에서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럽의 여러 정치인들이 우리도 알고 있었다며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대체 그가 밝힌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폭로를 하게 된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아침 햇살은 두꺼운 구름 사이로 겨우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제가 차에서 내려 서울에 있는 국제포럼센터로 걸어가고 있을 때였죠.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는데 그건 12월의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모든 걸 바꿀 날이었으니까요. 앤더슨 씨, 준비되셨나요? 제 법률 대리인인 사라 첸이 입구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빨간 목도리는 어두운 정장과 대비되어 유난히 돋보였고 표정은 진지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지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든 서류철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저는 존 앤더슨이고 최근까지 미국의 국제정치 전문가로 일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들과 협력하며 평화를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12월 26일 저는 외국인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침묵할 수 없게 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이었어요. 건물 안의 기자실은 이미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카메라팀은 장비를 조정하고 있었고 기자들은 노트북을 두드리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방 안에는 커피와 전자기기들에서 나는 특유의 따뜻한 냄새가 퍼져 있었어요. 카메라와 조명이 아침 내내 작동해서 나는 그런 냄새였겠죠. 저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제 숨이 살짝 김이 서리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난방 시스템이 서울의 겨울을 견디기엔 조금 벅차 보였어요. 기억하세요. 사라가 연단으로 나와 자리를 잡을 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연습한 대로요. 명확하고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하시면 돼요. 저는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얼굴들을 바라봤어요. 몇몇은 제가 수년간의 기자회견에서 익숙하게 본 얼굴들이었고 나머지는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그중엔 한국에서 이 발표를 위해 직접 날아온 기자들도 있었어요. 제가 하려는 말의 무게가 무거운 겨울 코트처럼 제 어깨를 짓누르는 느낌이었어요. 카메라에 빨간 불빛이 켜지면서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목이 바짝 말랐지만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말을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를 통해 전 세계 뉴스 방송국에 제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말했어요. 오늘 저는 정치인이 아닌 한국에서 벌어지는 걱정스러운 일들을 직접 목격한 외국인 전문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아시아의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말을 이어가자 기자들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특히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를 언급할 때 몇몇 기자들은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고 어떤 이들은 이미 제가 밝히려는 내용을 대강 알고 있었던 것처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에 대해 설명했어요. 단순히 일반적인 정치적 갈등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몇몇 사람들과 단체들이 한국의 자유롭고 공정한 정치 체계를 훼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칙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였죠. 민주주의를 학교의 학생회로 비유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투표 규칙을 부당하게 바꾸거나 회의에서 다른 학생들이 발언하는 걸 막으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어요.
하지만 훨씬 크고 더 심각한 수준으로요.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저는 구체적인 예시와 우려를 하나씩 공유했어요. 말을 할수록 방 안의 긴장감이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정치 연설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할 다른 차원의 발언이었어요. 이 문제는 저는 텔레프롬프터에 나타나는 제 말을 보며 계속했어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협받으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도미노처럼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따라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발언이 끝나갈 무렵 그 영향이 분명해 보였어요. 몇몇 기자들은 벌써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 아마 편집자들에게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이들은 필기하느라 여념이 없었죠. 특히 한국 기자들의 얼굴에는 제가 밝히고 있는 내용의 심각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말을 끝냈을 때 방 안은 잠시 고요했어요. 그러다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모든 방향에서 질문이 쏟아졌어요. 목소리가 나무 패널로 된 벽에 부딪히며 울려 퍼졌고 방은 소리와 긴급함으로 가득 찼어요. 사라는 앞으로 나와 빨간 목도리가 어두운 정장들 속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앤더슨 씨는 3가지 질문만 받겠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하며 방 안의 질서를 잡았어요. 제가 신중히 선택된 질문들에 답하는 동안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 발언은 바다를 건너 전 세계로 전해지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고 가정과 정부 건물에서 치열한 논의를 촉발시킬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진술이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라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그 아침을 돌아보면 마치 어두운 방에서 성냥을 켜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보려면 빛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 빛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요. 한국의 상황에 대한 진실은 꼭 밝혀져야 했고 그걸 밝히는 사람이 제가 되기로 결심했었어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으로 눈으로 덮인 서울의 국회의사당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곧 하게 될 말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제정치 전문가로서 제 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 말을 들을 거예요. 몇 주간 깊이 고민한 끝에 제가 한국에서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할 3가지 주요 문제를 정리했어요. 이제 제가 이것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학교 축제를 계획하는 학생들 그룹을 상상해 보세요. 이 학생들은 모두에게 공평한 결정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몇몇 학생들이 규칙을 어기고 자기 친구들만을 돕기 위해 권력을 남용한다면요? 이건 지금 한국의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비슷해요. 한국의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같은 역할을 하는 주요 입법기관이에요. 그런데 일부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하는데 마치 놀이터에서 힘을 과시하는 괴롭히는 아이들처럼 자기들만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있죠. 제가 작년에 서울의 국회의사당을 방문했던 게 기억나요. 그곳은 높은 천장과 긴 복도로 이루어진 인상적인 건물이에요. 매일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곳이죠. 하지만 지금 그곳에서는 한국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진지한 토론 대신 화난 목소리와 불공정한 전술들로 벽이 울리고 있어요. 이건 이제 멈춰야 해요. 정부 건물은 등대처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지 배들을 암초로 몰고 가는 역할을 해서는 안 돼요. 2번째 문제는요,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바로 투표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건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잖아요.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교실에서 반장을 뽑는 선거를 하고 있어요. 모두가 한 표씩 투표를 하고 선생님이 공정하게 표를 셀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몇몇 학생들이 표를 제대로 세지 않았다고 속삭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되면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지만 훨씬 더 큰 규모로요. 사람들은 최근 선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 진지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선거에 대해 얘기할 때 단지 투표함에 들어간 종이 한 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뢰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섬세한 식물 같아서 깨끗한 물이 필요해요. 공정한 선거가 바로 그 깨끗한 물이에요. 이것 없이는 민주주의가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대충 살펴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건을 풀어가는 탐정처럼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세 번째 문제는 설명하기 가장 까다로운데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학교에 정직, 존중, 협력 같은 핵심 가치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몰래 이 가치들을 반대되는 걸로 바꾸려 한다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공공연히 드러내지 않아요. 대신 서서히 학교의 정신과 단합을 해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퍼뜨리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와 비슷해요. 저는 이것을 반국가적인 이념 세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그룹들은 북한에서 비롯된 주체 사상이라는 이념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들은 조용히 한국 사회의 여러 분야, 학교, 언론, 정부기관, 심지어는 대중문화까지 스며들었어요. 이건 마치 아름다운 테피스트리에 몰래 섞인 보이지 않는 실 같아서 서서히 그 전체 조직을 약화시키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 실들을 조심스럽게 제거하지 않으면 전체 조직이 풀어질 수 있어요. 이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한국은 단순히 지도 위의 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세우고 지켜온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예요. 제가 서울의 바쁜 거리들을 걸을 때 보면 가족들이 함께 쇼핑을 하고 학생들이 학원으로 뛰어가고 노부부가 공원에서 바둑을 두는 모습을 봐요. 이런 평범한 자유의 모습은 쉽게 얻어진 게 아니에요. 희생과 노력으로 얻어진 거예요. 제가 이 포인트들을 제 성명서에 적어 내려갈 때 사무실은 겨울 해가 지며 어둑어둑해졌어요. 창밖으로 저희 국회의사당의 평화의 탑이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불빛을 밝히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이 왜 제가 이 일을 하는지 상기시켜줬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외국인 전문가가 한국 문제에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 묻겠죠. 답은 간단해요. 민주주의는 국경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디서든 민주주의가 위협받으면 그 영향은 모든 곳에 미쳐요.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날의 아이들이 자라나서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선거가 공정하며 스스로의 삶의 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을 물려받게 되는 것. 이건 어디서 왔든지 간에 싸울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책상에 앉아 늦은 밤까지 일을 했어요. 스탠드 조명은 희미하게 빛나며 서류와 보고서가 쌓인 책상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고 제가 하려는 일이 가져올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전직 미국 국제정치 전문가로서 제 말이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태평양 건너 다른 나라에서도 큰 의미를 가질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몇 시간 전에 식어버린 커피가 있었지만 그 사실조차도 거의 인식하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은 제가 한국을 방문하며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로 가득했거든요. 서울에서 미래를 꿈꾸는 젊은 학생들, 나라의 변화를 직접 경험한 부산의 노인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인천에 열심히 사는 가족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부 체제가 아니야 라고 혼잣말을 하며 타이핑을 이어갔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에 대해 서로에게 하는 약속이야.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제 손주들을 떠올렸어요. 그 아이들은 자신의 자유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저는 한국의 모든 아이들도 민주주의가 너무 확고히 지켜져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치를 누리길 바랐어요. 창문 밖거리에는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한국에서 방문했던 도시들의 북적이는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광화문 광장을 걸으며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들을 지켜보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 역사와 발전,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모습이야말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타이핑을 잠시 멈추고 컴퓨터에서 마지막 방문 때 찍었던 사진들을 꺼냈어요. 현지 공무원들과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나누고 있는 제 모습이 담긴 사진이 하나 있었죠. 그 식당 주인인 한 할머니가 제게 한국전쟁 후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자신을 교육시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제 그분의 딸은 대학교에서 공부 중이었고요. 민주주의가 이룬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세 세대에 걸친 발전 말이에요. 제 성명에는 이런 정신이 담겨야 했어요. 단순히 정치체제나 국제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수백만 사람들의 꿈을 지키는 것이었죠.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며 글을 이어갔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희망과 진보의 등대처럼 서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여러분의 국민은 단순히 고층 빌딩과 조선소를 세운 것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활기찬 민주주의를 건설해냈습니다. 이 성취는 특정 정당이나 지도자가 아닌 자유를 두려움보다 발전을 분열보다 선택한 모든 한국인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떠올랐어요. 제가 만났던 젊은 K-팝 팬들, 강남의 스타트업 기업가들, 시골의 농부들, 해안가의 어부들. 그들 모두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꿈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현재를 유지하는 문제가 아니었죠. 미래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키보드를 더 빠르게 두드리며 글을 이어갔어요. 우리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자고 말할 때 그건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을 방어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큰 꿈을 꾸는 권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신만의 열정을 추구하며 그들의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잠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창가로 다가갔어요. 한국 하늘의 밝은 별들을 보며 한국 반도 위에도 같은 하늘이 펼쳐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들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유를 갈망하고 미래에 대한 목소리를 가지며 두려움 없이 의견을 나눌 권리를 바라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였어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성명을 마무리하며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민주적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연대의 약속이었죠. 촛불 집회를 여는 학생들부터 고난과 승리를 이야기하며 공유하는 할머니들까지 이 싸움에서 모든 목소리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우리의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우리의 아들들, 손자들,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단순히 한국인의 꿈이 아니라 인류의 꿈입니다. 이 고귀한 대의에서 여러분은 결코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완성된 글을 바라보며 확신했어요. 이 글이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외국인 전문가가 썼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희망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그 국민에게 달려 있었지만 그 성공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오늘 서울의 국회의사당이 내려다 보이는 제 사무실에 앉아 있자니 한국의 정치 상황이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두 군대를 떠올리게 해요. 하지만 이건 병사나 무기로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 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가치관, 그리고 신념의 싸움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의 학교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두 그룹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쪽은 정기적으로 선거를 열어서 모두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믿어요. 반면 다른 쪽은 이런 규칙을 바꿔서 소수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고 그들이 모든 결정을 내리게 하고 싶어 해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도 이와 비슷하지만
훨씬 크고 심각한 문제예요. 매일 아침 한국 뉴스를 보면서 단순히 세금이나 교육 정책 같은 평범한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논쟁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는 건 나라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깊은 분열이에요. 마치 두 사람이 같은 게임을 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규칙서를 사용하려는 것 같아요. 한쪽,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쪽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믿어요.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거, 언론이 처벌받지 않고 진실을 보도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모두를 공평하게 대우하는 법원. 이런 것들은 여기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쪽은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외교 활동을 통해 한국 관료들과 이야기해보면 어떤 단체들이 이런 민주적 규칙들을 조금씩 바꾸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것들을 통제하고 투표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규칙을 바꾸고 싶어 해요. 작년에 서울을 방문했을 때 대학생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들은 저에게 소셜미디어 피드를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의심을 심으려는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마치 흰개미가 나무집을 천천히 갉아먹는 걸 떠올렸어요. 처음엔 그 피해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집 전체가 약해지고 무너질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를 밤새 잠 못 들게 만들어요. 이건 한 나라의 미래에 관한 일이에요.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도 걱정이 많아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떤 나라에서 자라게 될지 걱정하고 선생님들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해요. 사업가들은 갑자기 규칙이 바뀌어서 생계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죠. 더 무서운 건 이념 전쟁이 폭발음이나 극적인 대치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일상적인 곳들, 그러니까 신문 기사, 소셜미디어 게시글, 교실 토론,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가족 대화 속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어요. 마치 천천히 움직이는 폭풍 같아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로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배운 건 민주주의는 저절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키고 가꿔야 한다는 거죠. 민주주의를 정원에 비유해보면 이 정원이 잘 자라려면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나쁜 날씨로부터 보호해야 해요.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 정원은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해요. 제 사무실에서 바람에 펄럭이는 대한민국 국기를 보며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껴요. 하지만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사람들이 깨어있고 민주적 가치를 지키지 않으면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해요. 이건 단지 한국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끔 침묵하는 건 포기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서는 포기란 선택지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제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 뉴스에서는 제가 한국에 대해 했던 말이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심지어 위험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분명히 바로잡아야 했죠. 핸드폰은 기자들과 정치인들로부터 오는 메시지로 계속 울려댔지만 저는 잠시 시간을 갖고 제 생각을 정리했어요. 제가 곧 하게 될 말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거든요. 대한민국의 국제정치 전문가로서 제 말이 국제사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자회견 중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반란이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키거나 혼란을 조성하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 말이죠. 몇몇 기자들은 노트북에 빠르게 타자를 치고 있었고 몇몇은 고개를 들어 제 말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방 안은 카메라, 셔터 소리를 제외하곤 고요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이어갔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대대로 갖고 온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정원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는 걸 보면 그걸 그냥 두시겠어요? 아니면 그 잡초를 뽑아낼 건가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정원을 망치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원 비유가 기자들에게 와닿는 듯 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이런 간단하고 명확한 설명이야말로 이 복잡한 상황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데 꼭 필요했죠. 우리에게 너무 지나쳤다는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지난 24시간 동안 받은 것엔 비판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한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웃집에서 연기가 나는 걸 봤어요. 그저 그 집의 평화를 방해할까봐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집을 구하기 위해 경고를 보낼 건가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이미지가 모두에게 각인되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간단한 도표를 꺼내 보여줬죠. 거기엔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3가지 기둥, 자유로운 선거, 독립적인 사법부, 그리고 보호받는 권리들이 나와 있었어요. 이건 그저 교과서에 적힌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이것들은 한국을 강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토대예요. 우리가 이 토대가 약해지는 걸 본다면 목소리를 내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제 제 변호의 핵심으로 들어갔어요. 가장 심각한 비난에 대해 대답하며 말했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내란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라는 뜻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사실과 동떨어진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정부를 보호하려는 겁니다. 한국 헌법이 국민에게 약속한 올바르고 민주적인 정부를 말이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이야기도 공유했어요. 작년에 서울을 방문했을 때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국의 미래에 대한 꿈을 말해줬어요.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한 나라, 선거가 항상 공정한 나라, 그리고 지도자들이 옳은 일을 할 거라 믿을 수 있는 나라를 꿈꿨죠. 그 젊은이들은 반란에 대해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점점 더 집중되는 게 느껴졌어요. 국가안보란 단지 국경을 보호하거나 외부 위협을 막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핵심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주적 가치, 공정한 선거, 자유로운 언론, 그리고 정직한 정부 말이죠. 저는 또 다른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보여주며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했어요. 민주주의는 3개의 다리로 지탱되는 의자와 같아요. 국민의 신뢰, 공정한 규칙, 그리고 정직한 지도력이 그 다리들이죠. 이 중 하나라도 약해지면 의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모든 부분이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돼야 하는 겁니다. 발언의 끝에 저는 한국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의 나라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감탄하는 강한 민주주의를 구축했죠.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룩한 것을 훼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건강검진처럼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강하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뭔가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오늘뿐만 아니라
모든 내일을 위해 강하게 남아있도록 말이죠. 제가 말을 마쳤을 때 방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러고 나서 수많은 손들이 질문을 위해 올라왔죠. 하지만 많은 이들의 얼굴에서 제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파괴가 아니라 보호에 관한 이야기였고 허무는 게 아니라 쌓아 올리는 이야기였어요. 반란이 아니라 후세를 위한 소중한 민주한국을 보존하는 일이었죠. 그 기자회견을 돌아보며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잡한 정치 논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걸요. 민주주의는 단지 정부의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모두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약속, 규칙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약속,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 말이죠. 제가 성명을 발표한 다음 날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휴대폰이 쉬지 않고 울리더라고요. 문자, 전화, 뉴스 알림이 계속 쏟아졌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눈이 부드럽게 내리는 게 보였지만 제 마음은 한국 상황에 대해 생각하느라 멀리 가 있었어요. 제 성명에 대한 반응은 마치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것처럼 다가왔어요. 처음엔 소셜미디어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고 그 다음엔 신문 헤드라인들이 나왔죠. 마지막으로 정치 전문가들의 상세한 분석이 이어졌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 제가 한 말에 대해 얼마나 깊이 나뉘어 있는지였어요. 아침 신문을 집어들고 다시 한번 헤드라인을 읽어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부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 문제에 대해 발언할 자격이 제게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런 의견 차이가 놀랍진 않았지만 상황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보좌관이 한국계 대한민국 시민들이 보낸 편지들을 한 묶음 들고 왔어요. 하나씩 읽어보니 미디어에서 봤던 의견 분열이 이 편지들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더라고요. 특히 한 편지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한국에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변화하던 시절을 겪은 한국계 대한민국 노부인이 보낸 편지였어요. 앤더슨 씨, 당신이 하는 일이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힘겹게 싸워왔어요. 아이들을 위해 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해요. 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바로 밑에 있던 또 다른 편지는 젊은 한국계 대한민국 대학생이 보낸 거였어요. 그는 제 의견이 시대에 뒤떨어졌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외부 개입 없이도 내부의 갈등을 해결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상반된 시각들을 보면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사무실 벽에 걸린 사진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사진은 제가 서울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찍은 거였는데 한국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모두 웃고 있었고 두 나라 간의 관계 강화를 위한 생산적인 회의를 마친 직후였죠. 그런데 지금 그 사진을 보니 저와 함께 웃고 있던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제 최근 발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런 분열은 단순히 사람들이 저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졌어요. 언제 다른 나라의 내정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옳은가? 한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과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단순히 정치학 수업에서 다룰 추상적인 주제가 아니었고 실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어요. 하루 종일 전 세계의 동료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게 잘했다고 축하를 건넸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선을 넘었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 호주 출신 전직 외교관은 이렇게 직접 묻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곳이라면 어디든 보호해야 하지 않나요? 간단히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지만 제가 왜 발언했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미디어팀에서 하루 동안의 반응을 요약한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대한민국 내의 한국인 커뮤니티는 특히 많이 나뉘어 있었어요.
부산에서는 한국계 대한민국인들이 모여 제 성명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고, 동시에 서울에서는 또 다른 그룹이 외국의 간섭에 반대하는 시위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를 살펴보니 젊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제 발언 일부를 공유하며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을 덧붙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조부모님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서울에 밤이 내려앉을 때쯤 저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은 멈췄지만 논의는 멈추지 않았죠. 제 휴대폰에는 국제뉴스 매체들이 보내온 인터뷰 요청 알림이 계속 뜨고 있었어요. 다들 알고 싶어 했어요. 이런 분열을 초래할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발언한 걸 후회하나요? 사실 제 말이 큰 반향을 일으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민주주의는 단순히 몇 년에 한 번씩 투표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대화를 나누고 우리의 가정을 의심해보고 때로는 서로 강하게 의견 충돌을 겪는 것이거든요. 제가 본 분열은 단순히 한국의 현재를 넘어 그들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가기 전에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보호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단순히 법과 제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그것은 사람들의 희망, 두려움,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향한 꿈에 관한 이야기다. 오늘 우리가 보는 분열은 결국 우리가 어떤 세상을 후대에 물려줄지에 대한 더 큰 대화의 일부다. 이런 사회적 분열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깊이 신경 쓰고 그것을 어떻게 지킬지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증거였죠. 사무실 불을 끄며 생각했어요. 모든 세대가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하고 개선할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걸요. 내일도 또다시 많은 논의와 토론, 그리고 아마도 더 많은 분열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완벽한 합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기 다른 관점과 경험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예요.